지난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의원은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의 한정에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노바백스 CEO를 만나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잠시 뒤인 오후 5시 면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백신 추가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훈련병들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훈련소 특성상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강한 방역 수칙을 적용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번복할 경우 비용은 물론 시민 불편과 소모적인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대신 역사성과 완성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혼 단독 출산으로 화제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 동거부부와 사실혼부부,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부동산 정책 점검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의 뼈대 큰 원칙은 유지하되 일부 정책은 수정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5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정해서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새로 잡을지가 관심인데요. 오늘 첫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첫 회의에서는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 공급, 금융, 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파악해서 다양한 해법을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결자 해지의 각오로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모두 상임위별로 다 보고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1일이 공시지가 결정일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데는 공감이 있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정해서 세제를 완화하고 또 다주택자 혜택은 줄게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일단 현재로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논의를 우선순위에 놓고 종부세 등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논의는 후순위로 두고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가상화폐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제도권 도입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는데요. 접근법을 고민하던 정부와 민주당은 가상화폐가 실제 통화 기능을 가진 화폐는 아니지만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 자산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자자가 아닌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홍 정책위 의장은 그러면서 불법 다단계 거래와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상화폐로 엇박자를 이어가며 2030 투자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추경호 의원은 투기성이 강하다고 엄포만 놓고 관계부처 간에도 서로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를 하려면 보호장치 법규 마련 같은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그 전까지는 과세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기겠다면은 도둑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어제 가상화폐 TF 설치를 선언한 데 이어서 성일종 정무위원회 간사를 TF 간사로 임명하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립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열리는 최종 토론회인 만큼 당 혁신안과 민생 또 개혁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오는 금요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도 오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 초청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재선 의원들이 원내대표 후보들을 초청했는데요. 유명무실했던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 실질화 방안과 원내 전략에 대한 질의와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무소속의 이상직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속적인 횡령과 배임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경제적인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토해야 할 범죄 사실이 많기 때문에 영장 여부가 판가름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한 이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시 이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법정에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그 죄목만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이 소명해야 할 주된 혐의는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 이 의원 자신이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약 540억 원 상당의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해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스탄공 계열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자금 일부가 이 의원 딸의 고가 수입차 리스와 월세 수백만 원짜리 오피스텔 임차 등 호화 생활에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가 약 555억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이상직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탄공 재무팀장인 이모 씨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네, 이상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재진 또는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이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 회계 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적이 있고 그 지위를 고려할 때 회사 관계자들에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게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관련자 진술과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탄공 조종사 노조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보궐선거 이후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2030 민심, 또 대선을 앞둔 젊은 층의 표심의 향방까지 관련해서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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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재보궐선거 두 분 다 치르셨는데 참 민심이 무섭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030 세대의 이 표심 변화에 대해서 여의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됐는데 이소영 의원님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2030 청년 세대의 이제 성남 민심이 표로 드러난 것인데 예. 저는 원인은 지금 청년들의 삶이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데 그것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성장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제 수축 사회에 들어섰는데 예. 기존의 집과 안정적인 자산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는 기성세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예. 신규 진입자인 청년들에게는 뭐 일자리나 모든 기회가 너무 좁은데 그 작은 기회를 나눠 가지는 경쟁은 한 문제 차이, 1점 차이로 몇십 등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렇죠. 그런 극한의 예, 경쟁에 빠져 있다 보니 공정의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불안감이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20대 우울증이 200% 가까이 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고 불안한 청년들의 민심이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을 심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2030의 표심, 물론 그동안은 지금 현재 여당을 많이 지지했던 세대입니다. 2030 세대가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용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그 정확한 저는 그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2030 세대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대로 돌아섰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기보다는 예.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요. 예. 이 2030이 왜 그러면 이번에 이제 표심이 달라졌겠는가라는 예. 거는 이번 이 시장 보궐선거라는 요 단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말고 예. 좀 더 지난 4년간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발전을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2017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네. 사상 초유의 정권 교체가 나왔고 예. 그 이후에 결국은 정치권에서 들었던 화두가 뭐냐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2030 세대는 이제부터 공정과 정의로운 이런 사회로 가는구나라고 기대감이 올랐는데 예. 결국은 열차는 부산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네. 지금 산은 돌아와 보니 부산으로 가기는커녕 예. 부산으로 간다던 열차가 뒤로 후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거 문제라든가 예. 취업 이런 모든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공정과 정의로 약속했던 정치권의 그런 이슈와는 달리 현실은 더 암흑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2030 세대가 예. 공정과 정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기보다도 예. 정치권이 만들어 줄 거야 예. 라고 먼저 약속하고 이끌 것처럼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렇게 그럼 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딱히 우리 당으로서는 뭐 어떤 준비를 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우선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2030 세대가 가장 아파하는 점이 무엇일까? 예. 가장 우선 첫 번째로서는 지금 주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지금 2030 세대는 고의나 희망을 잃었다. 이제는 내 집 마련한다는 거 그러면 집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인생에서 꿔야 할 꿈을 다 이제 접게 되는 거고 네, 다른 네. 하나는 취업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두고 그것이 돌파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해서 2040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이성희 의원님. 그런데요, 민주당에 실망한 2030 세대는 사실은 이 불공정 문제에 사실 분노했잖아요. LH 사태 때도 그랬고 또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정 문제에 대해서 20대, 30대의 마음의 상처가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돌아선 2030 세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좁아진 기회의 문으로 인해서 그 공정에 민감해진 예, 청년 예. 세대들에게 지금 뭐 촛불 이후에 예. 민주당 정부가 더 공정한 사회를 보여주는 데에 너무나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너무 부족했다. 네, 예. 이제 작년에 청년의 날 이제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연설문 중에 이제 37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이제 방증이겠죠. 예. 그런데 이런 이제 민심을 놓고 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사실 화가 난 국민이 계시면 그 화를 풀어드리는 게 이제 먼저일 텐데 예. 너무 성급하게 내가 이걸 해주겠다 저걸 해주겠다 하는 이제 대책들이 4월 7일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의 가치를 다시 살리는 예.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청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고용노동부나 이제 정부가 청년 취업률이 뭐 0.6% 늘어났다 뭐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예. 사실 청년들이 우리 취업률이 늘어났고 우리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근데 예. 실제로 보면 뭐 나주의 혁신도시에 있는 그 공기업의 청년 인턴이 서울에서 KTX 타고 그걸 왔다 갔다 이제 3-4시간짜리 알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국조실에서 이제 총리실에서 하는 청년 간담회들에서 많이 비판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 저는 우선되어야 예.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는 이제 이 돌아선 2030, 특히 20대 민심을 잡기 위해서 최근에 특히 이대남이라고 하죠. 20대 네. 남성을 잡기 위해서 군 가산점, 모병제 이런 논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네. 여성 군복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20대 남성을 초점으로 한 뭐 법안이나 정책 논의가 더 활발해질 필요 당연히 있고 예, 예. 반가운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선거공학적으로 우리가 내년 대선에 다시 이기려면 20대 남성이 원하는 이런 걸 해줘야 돼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없고 마음 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모병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는 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께서도 이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강제적인 징병제라고 하는 것이 남성에게도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고 또 여성에게는 또 동일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성차별의 근거가 되어 온 성평등한 사회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참 다행인데 예. 그 방향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많이 희생시키는 강제적인 징병제의 범위와 강도를 높여가는 것보다는 이제 징병이라고 하는 희생과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이행해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군가산점 제도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20년 전, 그러니까 99년도에 헌재의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예. 사실 2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어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년 전에 위헌 판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절대 다시 논의할 수 없어.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 헌재 판결의 결정이 오늘날에 있어서 유효한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는 예. 여전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헌재 판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제대 군인에 대해서 여러 사회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 그것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투입을 통해서 그 희생을 보상하는 노력이 좀 더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도 여전히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태영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군가산점제, 모병제, 여성 군복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런 예. 정책들 어떻게 보세요? 그 최근 이 문제가 여러 번 우리가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문제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항상 젠더 갈등만 이제 부추기고 예.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가 이제 끝나곤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선거가 끝난 후 혹은 선거를 앞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에 의해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내의 그런 인구 출산 절벽이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다른 한편은 우리는 120만이라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의 무력을 가진 북한과 네. 핵무기 이런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 한 정당이나 또 어느 한 정치인의 그런 이슈가 아니라 여야 또 이 문제에 관련 있는 모든 주무부처가 함께 국회에서 TF 같은 걸 만들어서 장기적인 견지에서 우리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시안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또 2030 세대를 또 분노하게 한 일이 있었죠. 국민청원도 있었고요. 젊은 층의 코인 열풍을 비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도 2030의 민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가상 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소영 의원님. 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요. 최근 뭐 전 세계적인 열풍입니다. 하지만 이게 물론 이 가치 여부를 떠나서 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저는 사실 그 암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이고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예. 사실은 지금 암호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게 세계적으로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경제 현상이고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옳다 그르다 해라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예. 거래소가
실사나 공시를 강화한다거나 예. 이게 어떤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20대, 30대의 코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계층 이동의 마지막 사다리로 이걸 이제 보고 그러니까요. 접근하는 것인데 예. 이거를 뭐 잘못된 길이니까 알려줘야 된다라는 식의 접근은 소통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서 예, 이번에 예. 은성수 위원장의 말씀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소영 의원님 좀 더 소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방금 마지막 사다리다 이 말씀이 아주 저는 적중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예. 젊은 층의 견제에서는 예. 20, 30대 견제에서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그 월급을 저축해서 내가 뭘 하리라 이런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걸 예. 가지고 집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인간이 투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도 결국은 이런 30대, 230 세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 그들이 그릇된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는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이요. 일단 2030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다가가기 위한 정치권의 마음 그리고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방송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영상 하나 잠깐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거 집에 다 먹는다고? 김정은 젓갈은 어떠세요? 젓갈 김정이 280분이 다 지금 좋은 점 모시고 있는데 음악 준비됐나요? 이번에는 2번일세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걸 이번에는 2번일세 2번 저거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2번. 이소영 의원입니다. 법안 2개 시키신다고요? 이름은 진료 시 진단 결과 설명. 그러면 만들어서 파는 거지. 국회의원들한테 판매하는 건 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비용 각출할 때 재선 의원님들은 2배로 내는 거죠? 그렇죠. 너 같은 후배 한번 받아봐라 나중에. 그 영상도. 이 차장님이 제안해 주신 게 공동주택 햇빛발전 방역법인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우리 좀 열심히 하자. 네, 2030 세대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의원을 저희 YTN이 모신 이유는 두 분 모두 2030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고 또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고민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모셨는데요. 태호 의원님은 젊은 층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먹방도 하시고 랩도 하시고 자 저렇게 하게 된 배경이 주위에 그러니까 보좌관분들 중에 20대, 30대 보좌관분들이 많다면서요. 그 아이디어를 좀 얻으신 겁니까? 네, 지금 저희 보좌관실에서 절반이 4명이 20대고요. 예.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나이가 59입니다. 그런데 제가 북에서 여기 온 지 지금 아직 5년도 안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50대 후반의 정치인이지만은 30대, 40대 여기서 정치인을 한 그런 경력도 없고 관행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대단히 이게 효율적이고 결국은 이게 합리적이냐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이러한 저희 생각이 지금 20대 갓 사회에 지금 나와서 정치 현실을 다가가는 20대의 생각과 제가 50대 후반 생각이 거의 유사한 이런 이제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님도 아주 열심히 뛰고 활동하고 계시던데. 저는 제가 이제 30대 정치인이기도 하고 2030 세대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사실 저한테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고민 지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게 그 청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재밌는 웃긴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어떤 예능과 같은 이제 방식의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떤 동영상 조회수나 이렇게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닌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청년들이 원하는 소통일까 하는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 문제나 청년들과의 소통을 좀 희화화하는 측면이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있고요. 근데 다만 태용 의원님께서 이제 그 최근에
랩도 정말 예. 멋있게 하시고 먹방 라이브도 하시고 이랬던 게 2030 세대들한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고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저는 그 어떤 그 현상, 그 결과는 예. 태영 의원님께서 50대 후반이시지만 2030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고마움, 예. 그 진심을 느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두 분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측을 위해서 이런 정책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정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제가 이미 법안으로서 이제 그 발의한 게 첫 번째로서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실현할 때 미리 이것이 청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청년 인지 예산 이런 법을 했고 주거 안정 대책. 예. 그다음에 주거 안정 대책 문제가 예. 있고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나서서 청년들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예.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플랫폼을 깔아드리는 플랫폼을 깔아주는. 예. 예. 그래서 저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의원 컴퓨터실 컴퓨터를 석 대 더 추가하고 예. 대학생들이 이미 시간에 와서 제 의원실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입법 의견을 활동을 제시할 할 수 수 있는 있습니까? 예. 예. 그런 이제 플랫폼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왔던 청년 정책에 대한 반성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청년 정책을 지금까지 접근해왔던 방식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청년 TF를 만들어서 청년들만 모여서 청년 정책을 얘기하게 하고 청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청년 정책을 담았는데 네. 사실 청년만의 주거, 고용, 복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의 전 분야의 정책에 사실은 청년들의 세대 감수성과 세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예. 되고 청년들이 모인 청년위원회가 아니라 뭐 최저임금위원회,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뭐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특위 이런 데 가서 똑바로 해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그런 정책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바꾸는 좀 노력을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여러 약속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녹화가 돼 있고요.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한 번 더 모시고 얼마나 많은 정책 실제로 만드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실내 체육시설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지금 조용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다음 달 2일까지를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점검 활동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광진구의 실내 체육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고 2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이곳 시설은 앞서 2주 동안 문을 닫은 뒤 어제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서울시는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는 모두 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내 확진자만 46명입니다. 지난 9일 이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 두 자릿수로까지 번진 건데요. 이곳은 헬스장과 사우나, 골프 연습장 등이 한데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역학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방역 수칙 개시와 출입자 관리, 주기적 소독 등은 잘 지켜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일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건 이렇게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데다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신규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운동시설과 관련해서는 10명이 한꺼번에 추가 확진돼 지난 22일 이후 확진자 14명이 나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댄스 연습실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28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수강생과 강사가 연습실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추가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행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방역 당국이 다음 달 2일까지를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지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어린이날 등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지금이 4차 유행을 막을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를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핵심은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 금지입니다. 업무 외 필요 없는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취지인데요.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도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기업 등 민간 부문도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서울시도 시민이 많이 몰리는 시설과 방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과 홍대, 이태원 등 유흥시설이 많은 번화가 7곳에 합동 점검반을 투입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집합 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또 봄철 이용객이 급증한 청계천과 한강공원 등 야외 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주말마다 쇼핑센터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진구의 실내 체육시설 앞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내일부터 30세 이상 장병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1차 접종을 5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연 가능성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2주 이내에 접종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과도한 방역 지침을 실시하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 한 주에 3,500명 정도가 입소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시설이 갖춰진 게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인도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지만 인도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교민이 불안해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반적인 부정기편은 중단된 상태나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엔 허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논란과 관련된 법률 해석 질의에 질병관리청이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여러 방역 지표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는 단계라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서 사회적 수용성이나 방역, 의료 부분을 모두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스카 트로피를 든 배우 윤여정 씨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트로피 이외의 상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공식적인 상금은 없고 대신 스웨그라는 가방을 받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오스카 트로피. 34.3cm 높이에 무게는 3.8kg에 달하고 24K 금으로 도금한 청동상입니다. 수상자에게 따로 주는 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회사에서 주는 선물 가방인 스웨그백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걱정스러운 팬데믹의 해를 주제로 가방을 구성했는데 순금 전자담배나 수면 상태를 기록하는 헤어밴드 같은 건강 관련 용품이 주로 담겼습니다. 올해 예술계 화두인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카드가 담긴 것도 눈에 띕니다.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던 고 체드윅 보스만을 기리는 3D 카드입니다. 스웨그백의 가치는 20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여정의 수상을 계기로 영화 미나리의 오스카 특수도 기대됩니다. 개봉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시상식 이후 관객 수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집에서 VOD로 즐기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가까운 근처 영화관에 혹시 뭐 상영을 하나 안 하나 그거 봤는데 아직은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만약 하게 되면 꼭 보고 싶어요. 수상 소감을 듣고 나서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윤여정의 과거 작품들도 다시 관객을 찾습니다. 24살 윤여정의 연기를 볼 수 있는 데뷔작 환여가 50년 만에 재개봉합니다. 바람난 가족과 돈의 맛, 찬실이는 복도만치 등 윤여정이 출연한 영화 17편을 볼 수 있는 특별전도 진행됩니다.
SNS에서는 작품을 함께한 김혜수와 배두나, 이병헌, 전도연 등 배우들의 축하 인사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영화계에 모처럼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오늘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었습니다. 이 3주년을 맞았지만 봄날을 기대했던 남북관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은 현재까지는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기소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남북관계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올인해왔던 게 지금 4가지 아닙니까? 적폐청산, 그리고 예. 남북관계,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네네. 4개가 다 지금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바이든 정부가 우리하고는 상당히 그 기조 자체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탑다운 형식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통해 실무지로 내려가는 거. 반면에 바이든 정부는 이제 바텀업 아니겠습니까? 실무선에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겠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떤 돌파구 좀 찾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제 그게 한마디 이제 한 가닥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다면 왜 쉽게 돌파구들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쌓는다면요? 예, 인간적인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 번도 만난 적 있고 두 사람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바이든 같은 사람은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이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잘만 설득하면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과 잘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예. 정말 참 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뉴욕 타임즈라는 진짜 세계적인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변증만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도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도 비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도자로서 협상력도 약하다, 김정은이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온 세계를 향해서 저렇게 얘기한 것이 정말 모양이 안 좋다라는 그 변죽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릇의 가장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변죽을 울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회방을 놓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로 쓸 속도 없고 도움이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처의 일환으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트럼프의 정책 성과를 토대로 해서 바이든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부도 바이든 정부에 별로 좋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오해, 트럼프라는 방금 자이든의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오해들이 정상회담 때 잘 순조롭게 풀리기를 좀 기대합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제 모레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은정 대검감찰정책연구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뭐 김호수 전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는데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장 후보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우선 10명이나 거론되는 것이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화면에 나온 세 사람은 어찌됐든 정치적인 논란의 한 복판에 있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고 그리고 민주당 친문 중에 친문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자칫하면 뭐 이 혼란이나 우려가 생긴다라고 걱정하는 정도. 한동훈 검사장도 포함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도 어찌 됐든 간에 좀 윤석열과 가깝다. 검은 유착이다 뭐 이런 논란에 어쨌든 휘말렸고 그리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이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이번에 박범규 장관한테 핀셋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논란이 많았었습니까? 그래서 세 분이 실력이 있고 유능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일단 부담을 안고 간다. 예, 현 정부가. 이들 후보군들 중에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3명을 이제 고르고요. 또 이 3명 중에 이제 1명을 박범계 장관이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자, 정치권의 말들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다시 한번 또 개입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런 구도 하에서는 또 그 여러 가지 혼란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피의자라면 그 자체만으로 검찰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명 쇼를 펼치고 있는 정권의 수뇌부를 보고 있자니 목에서 쓴물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네. 자,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따라서 이 차기 검찰총장은 다음 정부까지 이제 임기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깊겠습니다. 뭐 고민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나하고 갖고 온 사람은 내 편 검찰에 앉히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임기 말 착각 현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정부 요직에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포진시키면 본인에게 훨씬 도움이 되고 든든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역으로 훨씬 본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건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부겸 통합 인사라든지 장관 인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검찰총장의 요직에 만약에 대표적인 친문이다. 정치검사라고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 사람을 포진시킬 경우 얼핏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움이 될 것까지는 훨씬 더 부담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이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이 싫어했던 게 정치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얼마나 정치검사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은 정치검사 아닙니까? 어쨌든 정치검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제외해 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 여당을 위해서 훨씬 저는 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지금 3개월 만이에요. 해외 나간 지 이제 귀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뭐 여당 내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귀국했을까요? 지금 확인 안 됐지 뭐 이해찬 전 대표가 뭐 급호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확실히 확인 안 됐지만 지금 당 대표 선거를 바로 앞두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단권 구도가 친문의 핵심 인사들이 생각지 않았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건지 실제로 보면은 지금 송영길, 홍문표, 우원식 세 사람 다 친문인데 최근 들어 당권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치 뭐 반문 대 친문 뭐 이런 대결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정부 여당을 향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쓴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급거 귀국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당권 구도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냐에 따라서 이후에 민주당의 전국 운영,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나아가서 대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 빨리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니까 와서 교통정리 좀 해달라라고 아마 SOS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양정철 전 원장의 역할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론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전화가 온대요. 여당에서요? 뭐라고요? 주자들 중에 일부가 전화도 오기도 하고 일단 인사차인데 조언을 좀 구하는 뭐 아니면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전화가 오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애써서 힘들게 공들여서 국민의힘을 나름대로 질서 있는 중도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본인이 나오자마자 정말 무질서한 보수 아사리판으로 돼버렸다라고 하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광주 5.18 매형 내려가서 무릎 꿇고 말이죠. 하고 자기가 또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든 것, 또 국민들의 대국민 사고, 이게 전부 중도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부산 선거 다 이기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중도판을 만들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친박계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목소리를 높이고 거기다가 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3.16까지 내세우고 하면서 다시 보수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모습이 본인 입장에서는 참 도로함이 타불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대권 구도 자기가 이제 중도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많이 화도 나고 참 안타깝고 뭐 그런 얘기를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론이 한 게 아니라 또 절묘하게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지사인 원희룡, 거기다 또 대권 주자 중 한 명 아닙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본인 김정일에서 본인의 얘기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딱 터뜨리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중도인 원희룡 지사도 확 띄우면서 언론에 두 사람이 함께 딱 주목을 받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어떻게 보면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마친 다음에 국민의힘과의 통합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원칙 있는 통합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보다 저는 한 3배 정도 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문제하고 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국민으로 들어가면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되느냐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동당 대표로 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할지 또 권한은 어느 정도야 될지 그다음에 수많은 국민당에 있는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 오면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지분 문제. 왜 이게 정말 중요하냐면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내년 대선이 있고 더 중요한 거 있죠.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대한민국 정계 구도가 또 달라지는 건데 이때 대충 두 손 들고 백기통합, 흡수 통합되는 것 같이 되면은 안철수 본인도 미래도 없고 당도 미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5가지 조건, 뭐 유능, 도덕, 공정, 국민통합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담론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고 실질적인 협상은 실무적인 협상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다면 어차피 복잡하고 쉽지 않은 저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 양측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위해서 몸풀기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 나왔습니다. 성일종 비대위원이요. 정치 행보 개인의 자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 황교안 대표가 뜨거나 정치에 참여하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중도로 가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 보수 색깔이 뭐 크게 부각이 되면 좋을 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건데 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뭐 개의치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황교안 하면 본인을 제가 보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보수적인 애국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가 좀 애국 나라를 구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사명감 같은 게 황교안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진중권은 이제 당신 가만히 있는 게 애국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공정이 화두다 보니까 본인이 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 정신하고 좀 나하고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미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7년생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정치를 하면은 지금 기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곧 경선 국면에 들어가고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는데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지만은 뭐 내가 정치를 앞으로 하려면 지금이 그래도 적기다라고 과감하게 뛰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행보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한한 노바백스 CEO와의 면담 결과 대통령과 오늘 직접 면담을 했죠. 그 결과를 잠시 뒤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병분에 더해서 추가로 계약할 물량이 있는지가 관심인데요. 자, 일단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화면 보내주시죠. 네, 잠시 뒤 권덕철 장관이 나와서 오늘 대통령과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 경영자와의 접견 내용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 백신, 이미 2천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국내에서 생산할 예정이죠. 그리고 2천만 명분 외에 추가로 지금 더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권덕철 장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영 백신 도입 사무국장,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융합 산업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백신 도입 TF 팀장이 노바백스 CEO와의 면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 팀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노바백스 스탠리 어크 회장과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허가와 공급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이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노바백스 백신은 3분기까지 최대 2천만 회분, 연말까지 총 4천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자궁 경부암 백신 등 이미 타 백신에서도 활용되고 있어 안전성이나 효과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유통이나 예방 접종이 용이하며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기업이 생산한 백신을 해외 기업이 판매하는 기존의 위탁 생산과 달리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노바백스의 백신을 조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 현장 방문 시에 노바백스 회장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범정부 백신 도입 TF 팀장인 제가 2차례의 화상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의 논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정부와 노바백스사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와 노바백스사와의 고위급 회담에 이어 오후 3시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과의 면담 등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생산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사는 원액 생산은 올해 말까지, 완제 충전은 내년까지 기술 이전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에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액 생산에 대한 계약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와 노바백스사 간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백신 수요 등으로 인해 노바백스 백신 생산에 필요한 일부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는 원부자재 생산 기업과 1:1 면담 등을 통해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노바백스사는 국내 공급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글로벌 공급분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국내 공급분 생산에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간의 공동 대응 경험을 살려 노바백스 백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노바백스 백신이 조기에 국내 예방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노바백스사는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도 해당 국가와 병행하여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바백스사는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에 조기에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백스 백신 심사반을 운영하여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 조기에 도입하고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 경험을 살려 향후 백신 개발 원천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코로나19 백신은 전 국민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에 우수한 백신 생산 역량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안심하실 수 있도록 백신의 가능한 조기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중, 3중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백신 도입에 대한 불안보다는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고령층, 취약시설 거주자, 필수 대응 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청장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은 9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6월 말까지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층 등의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부터 훨씬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집단 면역을 앞당겨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예방접종에 대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설명과 안내를 믿고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 대통령과 방한한 노바백스 CEO와의 면담 결과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권덕철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3분기까지 예정대로 2천만 명분, 그러니까 4천만 회의 백신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기술 이전해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특히 내년 이후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허가 가능한 빨리 받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기술 이전 문제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서 논란이 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벨기에 대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이뤄져도 면책 특권은 남아있어서 처벌이나 배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 뒤 벨기에 대사 부인은 되레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피터 레스쿠이의 벨기에 대사가 외교부에 부인의 퇴원 사실을 알렸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경찰과 협의해 부인이 조만간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사 부인 측에 지난주 이미 소환을 통보한 경찰은 아직 아무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 부인이 경찰 조사에 응하더라도 벨기에 정부가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면책 특권은 일부 예외를 빼면 민사소송에도 적용돼서 피해자가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대사 부인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정도가 가능한 형편입니다. 외교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사 부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벨기에 대사는 사과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벨기에 대사관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반말로 번역된 데다 한국인을 조롱하는 댓글에 대사관 계정으로 웃겨요 버튼을 눌러 논란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한 벨기에 수교 120주년으로 이번 사건이 양국 국민 간 우호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거 커플, 노년 동거 부부, 위탁가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는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보면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혼 여성은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 건강가정 기본법이라든지 민법 등에서의 가족 개념이나 범위는 이런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가족들이 차별되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 오는 6월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윤리적 쟁점 연구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동거 커플과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그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줄고 대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다문화 가족이 문화,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혐오 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은 없다며 이 부회장 사면론 확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화폐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들여온 중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무역업자인 중국인 A씨가 2018년에 산 서울 영등포의 아파트입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돈을 가져오기 위해 가상화폐를 통한 새로운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중국 환치기 조직에 현지 돈을 송금했고 환치기 조직은 가상화폐를 사 국내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그 뒤 가상화폐를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자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그 돈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치기 조직이 그 프리미엄을 누렸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조직의 범행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조직 10곳을 통해 불법으로 오간 자금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은 20억 원어치 마스크와 방호복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3억 원이라고 속이고 탈루 자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이 범죄 자금을 이용하거나 신고 없이 사들인 서울의 아파트는 모두 55채. 집값은 모두 합쳐 840억 원으로 한 채당 평균 가격은 15억 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세관에서 처분 가능한 사안은 통고 처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이외의 건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서울본부세관은 가상화폐 환치기 조직들을 추적해 이르면 상반기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모레 15만 가구에 이르는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사 공급대책에서 전국 15곳에서 20곳을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해 2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등 10만 1,000가구가 1차로 발표됐고 이번에는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14만 9천여 가구의 입지가 새로 공개됩니다. 4월 말
추가적인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 중에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심을 끄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는 중소규모 택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포 고촌과 고양 대곡, 화전, 하남 간북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지정은 민간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 확실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접근성이나 교통 등의 입지가 좋은 곳이 지정되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직주 근접 입지에다가 또 교통망의 수혜를 보고 그리고 동서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권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신도시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LH의 땅 투기 의혹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힙니다. 당장 신규 후보지에서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서 정부도 사전 검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이 거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계획으로 있고, 또 필요하면은 저희 국토부나 LH 직원들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H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공급 확대 신호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덜어줄 수 있을지 신규 택지 발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여기서 하면 되나? 그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같은 지역에서 뭐 영남 지역에서 동시에 나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안에서 나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야, 악수해보면 안다고 그러네. 오, 매일 겸손해야겠어요. 우리 원내 지도부라든가 몇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우리 후보자님들의 뭐라 그래 의견이랄까. 아마 특정 지역이라는 표현은 영남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영남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지지자분들께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지지의 수준을 영남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가이층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하세요. 그냥 3분만 하고. 3분을 해요? 3분.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영남당이라고 말을 쓰는 순간 우리가 여당의 프레임에 좀 갇힌다. 정청래 의원이 그걸 아주 역이용해서 우리 보고 영남 꼰대당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스스로 이런 표현을 앞으로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영남의 베이스 캠프에서 전진기지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 영남은 주요한 우리 베이스 캠프다. 그래서 김기현이가 가장 베이스 캠프의 적임자다. 그렇게.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하려면은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외연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역 간 외연 확대하는 데 있어서 영남이 이번에 뭐 당대표가 되고 원내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이 중부권에서 그리고 영남이 아닌 곳에서 이 원내대표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둑으로 말하는 포석이 아닌가. 이 베이스 캠프에 사람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지난 지금 조용히 제대로 준비해온 일꾼입니다. 저는 수도권의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입니다. 수도권의 이미지의 수도권 출신, 영남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보다 당의 외연에 훨씬 도움이 되는 저는 수도권의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입니다. 시즌 초반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초접전 속에 수준 낮은 경기도 많아졌습니다. 서bun국 기자입니다. 시즌의 약 13%를 소화한 현재 10팀 순위입니다. 한 팀도 승률 6할을 넘지 못한 가운데 1위부터 7위까지 단 2게임 차로 촘촘히 묶여 있습니다. 지난해 통합 챔피언 NC가 2020 시즌 초반 11경기 만에 10승 고지오르며 독주했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지난 시즌 9위 SSG는 맹타를 휘두르던 최주환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이른바 최신 맥주 타선을 앞세워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고, 우승 후보 LG 역시 팀 득점 꼴찌에도 원투펀치 수아레즈, 켈리의 활약으로 SSG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등의 줄 부상으로 고전이 예상됐던 두산, 원태인이 1점대 방어율로 팀 선발진 평균 자책점 1위를 견인 중인 삼성 역시 나란히 상위권입니다. 자신 있게 던질 구종이 없다 보니까 좀 카운트 싸움이나 이런 것에서 좀 불리하게 갔던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이제 슬라이더가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후반기에도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내 전지 훈련으로 몸 상태가 늦게 올라온 탓인지 투수들의 사사구는 연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경기에서 무려 사사구 22개를 양산한 롯데 기아전이 보여주듯 경기당 볼넷 수도 평균 2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운드 붕괴로 대량 실점이 이어지자 롯데, 하나 등이 야수를 마운드에 올리는 촌극까지 빚었습니다. 과연 입장료를 내고 이 경기를 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안 봐요. 경기 시간은 늘었지만 게임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며 저질 경기 논란까지 불러온 올 시즌. 하지만 자고 나면 순위가 바뀌는 혼전 속에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초접전 구도는 각 팀 사령탑에게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서울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도 밤사이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비구름의 뒤를 따라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대전 24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